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상 국민의례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바로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동 공담상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장수만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신 지주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만입니다. 농번기가 이제 바로 끝나고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평일에 오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1년 8월 30일 날 공공주택지구로 이렇게 발표가 나서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21년 9월 6일 날 매송면 천천리에 저희들이 우선 준비 모임으로 해서 지금 대책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 대책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 그러다가 이제 대책위가 서로 좀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분리하게 됐는데, 토지주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봉담 3지구가 왜 대책위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 제도적인 거, 공공주택지구에서 강제 수용을 당하게 되면 여기 계신 모두가 토지주분들이 이 행정으로부터 가해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대책위를 준비할 때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사실 이 공공주택지구로 들어가면 이 토지주한테 정당한 보상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겪어보고 제도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라가 아직까지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만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오늘 공교롭게도 분당 공존역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이제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 회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가 설명회 때마다 공존협에 관련되어 있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제도적인 모순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뵌 분도 계시고 못 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세금 감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토 보상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실무적인 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선은 지금 이 3기 신도시 발표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3기 신도시가 전부 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만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피로감이 있고 어려운 이런 이 정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토지주분들은 오히려 이걸 갖다가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할 기회를 더 주는구나.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법무적인 거, 세부적인 거, 지금은 지작물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작물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 통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작물 조사 이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런 지금 공문 보내가지고 하는 것도 실체적으로 보면 다 이 LH의 헐리우드 액션이 그냥 뭔가 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여드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LH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니네 보상 일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공문상으로 회신을 해달라.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작물 조서 작성을 위한 지작물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벌써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받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안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일단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LH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 일련의 행위가 토지주들에게 기만 행위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LH하고 대응력이 있으려면 토지주들이 아주 단합이 돼 있어가지고 대책위도 통합이 돼 있고 한 가지 목소리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LH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 통지하고 이 이제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책위가 여러 곳이 있죠. 거기도 써주고 여기도 써주고 그래라. 우리 대책위에 안 써줬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여기 대책위도 써주시고 저쪽 대책위도 써주시고 다 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1분, 20분 만에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만하려고 우선은 토지주분들이 이게 단합이 돼서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간접적인 보상을 받는데 우리가 총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책위원회 공식자문 법무법인 화담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정홍철 변호사님께서 보상 관련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제가 설명하는 절차보다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보상금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받은 보상금을 지켜서 세금을 아껴서 보상금을 최대한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설명을 드리시게 될 겁니다. 절차의 부분은 오늘 간략하게 좀 생략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별도로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변호사 생활 한 18년 하고 있는데 보상과 관련된 여러분처럼 이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방안 아래서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왔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와서 저기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일어난 그 3기 신도시 그리고 공공복지개발지구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화담TV라고 제가 유튜브를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만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보상금뿐만 아니라 간접 보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오늘 소유자 추천 동의서를 이제 작성하시고 계신데 지겹게 들었겠지만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내 땅을 뺏긴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 남의 땅을 뺏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가지 수가 100개가 넘어요.
국가가 영토가 이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할 때마다 남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재개발 조합들도 만약에 자기 조합원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도로, 철도, 항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차장 용지, 공원 용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제로 땅을 뺏을 수 있는 권리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을 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국가가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려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당신의 지금 하려는 사업이 국가의 공익에 부합함으로 강제로 땅을 뺏을 수 있는 어떤 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인정을 하겠죠. 그게 흔히 말하는 사업인정고시 이런 게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고 나면은 그 사업자는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든지 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권력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토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남용하면 될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법에서는 어지간하면 뺏지 말고 사라.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여러분들 땅을 보상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고합니다. 그렇게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보상을 할 텐데 보상금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정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 시행자가 한 명을 뽑아서 감정평가사를 뽑을 것이고, 객관적인 시도지사를 위임해서 한 명을 뽑을 것이고, 그리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한 명을 뽑아서 나은 평균 금액으로 여러분들 협의 보상금을 통지할 겁니다라는 게 보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 내 땅의 보상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 땅을 제대로 평가할 평가사를 선정을 하나라도 붙여놓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협의 보상을 위해서 일단은 사업 소유자 주민 추천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금액이 통지가 됩니다. 통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마음에 들면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팔면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여러분들 땅을 사려고 이제 금액을 제시한 것이니까 그 금액에 오케이라면 가서 팔면 되고요.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할 행동이 뭐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땅을 팔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여러분들의 땅이 필요한데 나한테 와서 팔지 않기 때문에 수용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 절차 신청을 하고 또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의 땅을 강제로 뺏도록 하긴 하는데 그동안 협의해서 나왔던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절차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2명의 평가사를 임의로 보내서 여러분들 땅을 다시 평가하게 돼서 금액을 통지합니다. 그때 이 통지된 금액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수용 때 통지된 금액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서 그 돈을 계약서를 쓰고 받아도 되고, 만약에 내가 가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사업 시행자는 이미 수용 결정이 난 금액이기 때문에 공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명의로. 자, A라는 사람의 땅이 풀렸는데 수용 결정이 났어요. A의 땅을 뺏어도 된다는 결정이 났고, A의 땅을 뺐는데 금액을 5억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 결정문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A 명의의 5억을 공탁을 하고 여러분들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갑니다. 그래서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땅은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뺏기는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 공탁된 금액을 찾아 쓰셔도 돼요. 공탁된 금액을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찾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찾아 쓰실 때 내가 그 금액이 좋아서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이의를 남겨놓고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체크를 하시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이의 신청을 하면은 다시 우리 수용 평가를 했던 중앙토지 수용에 대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평가사를 선정하고 거기서 다시 감정이 된 다음에 수용 제결 때보다 금액이 더 나오면 그때 이의 제결 때 추가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5억이 공탁됐어요. 그럼 5억을 제가 찾아 썼어요. 이의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이 돈이 좋아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요구하고 찾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용재결, 이의재결에 가서 평가를 했더니 이번에 5억 3천이 나왔어요. 그럼 5억은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머지 3천 못 받으신 거 추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사 1인을 정해서 재감정을 실시하게 하고 금액이 나오면 이의재결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청구해서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협의를 할 가능성이 몇 %일까? 라고 본다면은 대략 제가 볼 때는 여기서 60에서 70%는 협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30에서 40%는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의 절차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산적인 거예요. 어떤 사업직으로 쭉 다녀보면은 대충 이 정도로 확률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보상금이 다 마음에 들어서 협의를 할까요? 다 보상금이 좋아서 협의를 할까요? 실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협의를 하냐? 첫 번째, 수용 절차를 거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상당히 좀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적어도 저게 협의 평가 나와서 금액이 나오는 데 대해서 수용까지 가서 다시 금액을 받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대토라든지 협의 양도의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내가 부가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보상금은 더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땅을 내가 좀 분양을 받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 가치가 올라서 그 가치가 더 상쇄될 거야 라고 해서 내 보상금 한 1억 덜 받았다 치고 그 땅의 권리를 받아서 내가 나중에 한 2억이든 3억이든 더 프리미엄을 받아서 해야지 라는 생각에서 협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실제 협의 금액을 낮게 주면서도 여러분들이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을 갖고 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 외적으로 여기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있다고 하기 전부터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혹시 손 든다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특별한 걸 받을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여기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은 이주자 특지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성가보다 더 싸게 받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어쨌든 사셨던 분들은 여기가 개발되면서 부득이하게 쫓겨나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라고 하는 이전에 관련된 그런 유로금조로 주는 돈과 그 다음에 실제 이사할 때 주는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거는 토지하고 건물에 눈에 보이는 보상 외의 것을 챙겨주기 때문에 이 보상은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대상자를 다 추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통보해서 지급받게 해드립니다. 한 번 더 넘어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 이때가 저희가 거의 기준일이 될 건데 2021년도 8월 30일부터 1년 이전부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까 말했던 이주자 특지를 비롯한 주거이전비의 그 대상자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방금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보상의 종류 및 보상받는 것들은 나중에 저희 평가사님이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 말했던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해서 이주 대책으로 해서 이주자 택지, 주택, 정착금 이 셋 중에 하나를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택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택지가 원래 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있죠. 생활대책. 여기 영농보상을 거의 다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영농보상 대상자들은 나중에 생활대책 용지라고 해서 상업용 용지
약 20제곱미터에서 27제곱미터, 임차인은 20제곱미터, 소유자는 27제곱미터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업용 용지를 분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될 권리를 줍니다. 한 6평에서 8평입니다. 그 권리는 여러분들한테 개개인으로 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8평짜리 상업용 주택을 가지고 아니 상업용 택지를 가지고 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 그 땅을 분양받아서 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행업자가 나타나면 그 땅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챙길 수가 있어요. 보통의 이런 딱지라고 할 수 있겠죠. 조합원 권리를 팔게 되면은 작게는 뭐 1,000만 원까지 받지만 많게는 한 4, 5천까지도 받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생활대책용지는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양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양도인 택지 및 주택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2021년도 1년 이전부터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 양도하는 사람한테 주는 택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지를 주는데 그 택지는 140에서 265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용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보다는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협의 양도를 해서 내가 택지를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감정 가격에 약 2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아 그러면 나는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지만 보상금에 대한 사인을 하고 협의 양도의 택지를 저는 받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감정 가격으로 그 택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또 받을 권리도 있어요. 자, 아파트는 근데 감정 가격이 아니고 일반 분양 가격으로 똑같이 받아요. 대신에 순위가 우선순위라서 여러분들은 추첨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양도인 택지와 주택은 약간의 한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난 저걸 받고 싶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상금을 다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업시행자가 얘기를 해요. 저희는 택지는 5개를 갖고 있고요. 주택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신청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추첨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협의를 했는데 추첨을 해가지고 안 되면 그 협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고 몇 필지를 갖고 있고 실제 우리한테 공급하는 아파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추첨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뭐 일반 분양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뭐 몇 대 몇 경쟁률이 해가지고 차라리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보상금을 더 받고 나중에 내가 일반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저걸 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경쟁률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저는 돈만 그냥 협의금액만 마음에 안 드는 협의금액만 받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생략을 하고 오늘 뭐 동의서는 다 쓰셨을 것 같은데 동의서를 안 쓰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걸 좀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감정평가사를 소유자 추천으로 뽑아서 올리는 거는 소유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내 보상금을 조금이나마 나의 입장에서 반영해 줄 사람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금을 반영해 줄 사람 올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담 지역에 소유자 총수의 가반도 넘겨야 되고 이 소유자 총수의 가반을 넘기는 동시에 이 가반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도 가반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시행자가 그 동의를 한 명의 평가사를 당신은 소유자 추천이니까 우리 평가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소유자 총수 가반 넘기는 것과 면적의 가반 넘기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한테 가서 동의서 받아오세요 하면 받아올 수 있어요? 실제 오늘 같은 자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 소유자분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찾으라고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 소유자 추천을 뽑았을 때 아니 평가사가 그 사람인데 뭐 똑같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뽑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법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인 이 평가사끼리 최대 격차가 10% 이상 격차가 나면 평가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업 시행자가 100이라는 금액을 나왔을 때 소유자 추천은 110까지는 쓸 수 있다는 기준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근데 110을 넘어서 10%가 넘으면 그 평가도 무효가 돼요. 하지만 무효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약에 110이라는 금액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도 100을 쓰고 사업 시행자도 100을 쓰고 우리 소유자 추천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법에 대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만 110을 썼다고 칩시다. 더해서 나누면 103.3이 남아요. 만약에 소유자 추천이 없으면은 사업 시행자 측과 지자체가 그냥 썼다면은 100이라는 금액의 여러 번 보상금으로 통지가 될 텐데 소유자 추천이 붙어서 최대한 방어를 해서 자기 걸리면 찾아도 최소 3%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유자 추천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나는 꼭 120을 써야겠어 라고 한다면은 10% 격차는 무효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를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을 110을 쓰게 만들어야겠죠. 만약에 평가사가 그렇게 하면 유리해준다면 실제는 3%가 아니라 10% 이상의 보상금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소유자 추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뽑는 기준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했지만은 어느 대책위를 쓰셔도 상관없다는 게 일단은 누가 소유자 추천이 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 소유자 추천을 꼭 선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동의서를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제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평가자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대책위에서 동의를 해서 최종 한 명을 선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최소한 여러분들의 보상금을 아무리 못해도 3% 이상에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책위들이 많은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시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개개인별로 내 땅을 잘 보상을 받고 싶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평가사를 만날 수도 사업 시행자를 만날 수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위를 통해서 협의 보상을 찾는 시에 소유자한테 유리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능을 대책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대투도 받을 것이고 협의 양도인 택스도 받을 것이고 이주자 택스도 받을 것이고 간접 보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관점은 뭡니까? 사업 시행자는 어차피 주는 땅이면은 어떤 땅을 주고 싶겠어요? 안 팔리는 땅을 주고 싶겠죠. 어차피 주는 땅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요지의 땅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위치를 정하는데 개개인이 가가지고 나는 이 땅 주고 저는 제 땅 주고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책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공급 조건이라든지 이런 협상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협의 양도인 특지를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 수량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는 부분도 대책위가 아울러 강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민원을 시에 가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책위를 통해서 한다면 대책위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모아서 종합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곧 이제 지정물 조사라든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유는 저희 평가사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토지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지정물 평가 관련해서 김종석 평가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에서 보상 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성 감정평가사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까지 가장 최근에 이제 수행한 이제 보상 지역은 지금 여기 화성 어천지구, 저희가 지금 어천지구 지금 행정소송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한 데는 저희가 지금 화성 어천지구 이제 토지하고 이제 지작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의 신청하고 이제 소송 이제 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토지가 제일 중요하죠. 토지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제 지작물은 이제 각각 개인별로 이제 가지고 계신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각각 한 분 한 분 이렇게 되게 찾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작물 금액 잘 받으시도록 이제 그런 노하우나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좋은데, 이제 뭐 시간이나 이제 장소 관계상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지작물 목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작물 가격이 어떻게 이제 감정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H가 이제 기본 조사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각 지작물 조사받기 전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 그래도 그 어천지구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더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뭐 나름 팁이라면은 팁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손실보상 그 평가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저희가 이제 나타낸 건데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토지 위에 토지를 제외한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위에 있는 이제 건물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제 건물 중에서는 이제 건축물 대장에 있으신 건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허가로 이렇게 창고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판넬로 이렇게 달아내신 이런 물건 포함해서 저희가 여기 2022년 8월이 저희가 이제 공공주택 지역 여기 지구 지정 고시가 났거든요. 그 이전에 그냥 그 달아내신 거면은 전체가 다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외에 뭐 담장이라든지 뭐 계단, 뭐 앞에 뭐 대문, 뭐 바닥 포장, 뭐 화단, 그다음에 이제 뭐 농업용으로 이제 전기 증설하신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목, 그다음에 관정, 물탱크, 뭐 흉관, 오수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어쨌든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은 전부 다 이제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역에서 혹시 그 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영업 보상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역을 대충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설명에서는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만 나중에 여기 제 설명이 끝나고 그 개인적으로 영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업손실보상까지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작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제 지작물에 대한 내용, 보상이 대상이 되는 이제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작물은 그 이전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원래는 보상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이제 지작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사업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을 전부 이제 이전시켜드리는 비용으로 드리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제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하게 되면 다 망가지고 뜯어지게 되니까 온전하게 가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드리는 비용이 이전비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물을 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건물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이전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그 경제적인 가치가 다 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상으로는 이전비가 원칙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물건의 거의 가격으로 이제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그 고가의 이제 조경수, 그러니까 이제 그 조경업자들이 하는 이제 그런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뭐
진짜 막 그 나무 모양이 막 크게 해가지고 막 나무 가격을 알 수 없는 막 고가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물건 가격으로 드리지 않고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전비로 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대부분 지장물은 거의 그 물건의 가격으로 저희가 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 시점의 가격이지 저희가 그 새로 설치하는 이제 그 새 가격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일정 시간만큼 쓰셨기 때문에 이제 중복 가격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건 가격을 산정할 때 그 원칙이 저희가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주달 원가 곱하기 감가수정이라고 해서 말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주달 원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관정 뭐 소공 조그만 이제 소공 같은 경우에 그 소공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정을 설치한 게 뭐 20년이 지났다. 그럼 이제 20년 동안 지난 거를 감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게 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비닐하우스를 신축 새로 이제 그 철파이프 해서 이제 이중 비닐해서 뭐 개폐기 포함해서 이렇게 새로 만드는데 보통은 이제 지금 시점으로는 한 평당 20만 원 정도 대략 들거든요. 간단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그 20만 원을 평가 금액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평당 20만 원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지났는지 이제 그 지난 연도만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뭐 평당 10만 원이든지 뭐 8만 원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 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 공작물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담장, 뭐 비닐하우스, 달아낸 창고, 뭐 흉반,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공작물도 마찬가지로 그 신축 지금 현재 시점에 신축 가격에서 이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관리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구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계략적으로 여기 50% 내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계략적으로 이제 관리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사님들이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정확히 언제 이거를 설치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이게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20년이라고 하면 20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소유자분들이 일일이 그걸 또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여러 구역을 다니다 보니까 계략적으로 이제 새로 신축하는 가격에서 계략적으로 한 반 정도 가격으로 계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단동이나 연동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쨌든 뭐 단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계략 평당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계략 한 평당 10만 원 정도 예, 요런 정도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지만은 계략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비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각각 수목을 이전하는 비용이 이 나무를 LH가 이 취득하는 가격에 비해서 비쌉니다. 이게 나무를 하나하나 일일이 인부 들여가지고 다 이제 굴치해서 다 옮겨가지고 그대로 또 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비용보다 LH가 그냥 이 나무를 그냥 취득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목도 거의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 그 수목 가격으로 이제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정물 평가 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토지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이제 주택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뭐 보일러,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보일러 외에 이제 화목 보일러라든지 뭐 전기 온수 보일러 같은 이제 그런 게 따로 있으면은 이제 그것도 예,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주택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 시설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상태의 가격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장을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화목 보일러나 심야 전기 보일러를 이제 기본 보일러로 그렇게 이제 잘못 오인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택 가격에 그냥 단순하게 포함돼서 이걸 따로 평가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빼놓고 그냥 포함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과정도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를 설치했을 때 금액에서 계략적으로 이제 50%에서 60% 정도, 요 정도로 계략적으로 예상 금액입니다. 계략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저희가 이제 2, 3년 동안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그 이제 지작물 보상 평가 자료집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새로 요거를 이제 물건을 이제 새로 이제 만들 때 드리는 금액을 저희가 계략적으로 이제 제시해 놓은 표준표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냥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건축물 그 보상 단가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현 상황을 보고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고 가서 이제 그 금액을 조정해서 얼마만큼 이제 감가를 해서 이제 금액을 낼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영업 보상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영업 보상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간혹 가다가 임차인이 영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요 영업 보상이 특히나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요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인 분들은 이제 저희가 특례가 적용돼서 요게 이제 뭐 1,000만 원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전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 무허가 건축물 임차인 특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상가 딱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래서 이제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구제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영업보상 항목을 저희가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대문이라든지 이렇게 담장,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수목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평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밑에 그 바닥에 깔린 쇠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태양열 뭐 태양판이나 이렇게 이제 태양열 발전하시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이제 창고라든지 이제 이런 거 다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독대, 이제 바닥 포장, 수목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난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다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조경석 같은 조경석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아마 대개 하나씩 다 이렇게 아마 비슷한 모습으로 다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렉산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하우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냉동 창고 같은 거, 뭐 CCTV 그다음에 뭐 화장실, 뭐 이동식 화장실, 뭐 계사, 축사, 뭐 이런 식으로, 물탱크, 그다음에 이제 펜스, 그다음에 이제 농사용 전기, 그다음에 뭐 파고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목이고요, 축사.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 LH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용 재결 끝나고 나중에 별도로 따로 농기계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천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보상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농기계 같은 경우도 빼놓지 않고 저희가 좀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게 중요하십니다. 저희가 그 다른 사업지구에서 그 대부분 농기구들을 집에다 놓으시는데 이 농사하는 것 때문에 잠깐 그 농사 지시는 밭에다가 놔뒀는데 집에 와가지고 LH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논에 있는 그 농기구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 협의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농기구가 몇 개 빠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조사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 대부분 그 LH가 말을 안 하면은 그냥 이제 집에 보관하고 계시는 농기계만 이렇게 해서 체크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저희가 팁이라고 하면 팁인데 이제 농기구 같은 거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미리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예, 그게 좀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 각 물건별로 그 손실보상 가장 좀 잘 받으시기 위해서 좀 팁 아니면 팁 같은 거 위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는 뭐 블록조 스레트 지붕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조금 오래되시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강판 지붕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지붕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구조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 대장상 목조인데 실제로 이제 이후에 이제 벽돌조랑 뭐 블록조나 뭐 철근 콘크리트조 이런 걸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레트 지붕인데 실제 이제 그 강판 지붕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신 경우는 이제 LH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축물은 따로 그거를 구조를 안 바꾸고 일단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따로 측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대장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물건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혹시나 이제 대장상의 구조하고 실제 구조가 다르신 분은 이제 이 부분은 미리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제 LH 측에서 기본조사 나올 때 그거는 꼭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면적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LH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그냥 별도로 측량을 안 합니다. 예, 일단은 그냥 측량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등기나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는 무허가 건축물 위주로 이렇게 측량을 하거든요. 근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20년이나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평으로 짓는다고 신고는 했는데 실제 지을 때는 110평이나 120평이나 이렇게 지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더 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측량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상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건축물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짓는 거에서 감가 수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평당 가격에서 저희 건축물 면적을 곱한 게 이제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은 그만큼 저희가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그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역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경우도 한 15평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구제 받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마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1980년대나 90년도에 이제 본인이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다 그러시면은 꼭 미리 LH 측에 그러니까 대책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그 건물을 실측을 해달라. 예, 그거를 꼭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토지 가격에 대부분 그 비대위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소유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정물의 좀 세세한 면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좀 못 쓰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조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신고한 면적보다 실제 현황 면적이 더 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구역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그 대장상 면적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측이 필요한 부분은 꼭 미리 한번 조금 좀 재보시면은 그랬는데 뭐 건물 면적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LH 측에 이거 내 건물 이거 실측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건물 가격 산정할 때 이제 현재 이용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축사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공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창고나 아니면은 간혹가다가 주택으로 쓰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 주택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주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대장상의 그 목록하고 면적이나 이런 거는 안 건드립니다. 얘네들이 안 건드리고 그냥 이제 등재 안 돼 있는 거 위주로 수목이나 이렇게 바닥 포장이나 이런 거 면적 재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용사항이 건축물 대장상 이용사항과 실제 이용사항이 다르신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LH 측에 예, 꼭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바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붕을 고쳤다든지 아니면 이제 베란다 확장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면적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이제 내가 이제 그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비용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아까 그 지분 계량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농가주택인데 이제 실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30평인데 실제 재보면은 35평, 40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내가 지금 지은 지 조금 오래됐다. 그러면은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예,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이제 공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소형 관정, 중형 관정, 이제 대형 관정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이제 소형 관정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서류가 필요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중형 관정부터는 저희가 꼭 여기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고 필증에 그 직경하고 이제 그 판 이제 깊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이제 신고 필증 같은 거를 이제 LH 측에서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좀 굉장히 좀 큰 관정인데 이 신고 필증이 없다. 그러면은 실제 그 관정 깊이하고 직경 같은 거를 좀 그걸 좀 미리 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실제 중형 관정 이상인데 저희가 서류가 없어가지고 입증을 못하면은 저희가 소형 관정 수준으로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 차이가 2배씩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형 관정 같은 경우는 한 뭐 어천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특정 뭐 거기는 아니니까 계략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중형 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한 2배에서 2배 이상 정도. 그러니까 이제 관정에 예를 들어서 뭐 관정 보호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2배 정도씩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형 관정이 이제 250만 원 정도 되면은 그 대형 관정은 그거의 2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형 관정은 2배, 이제 대형 관정은 4배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최대 뭐 한 1,000만 원에서 1,200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중형 관정이다. 이제 소형 뭐 중형 관정이다. 그런데 이제 서류가 없으신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나 직경 같은 거를 미리 왜냐면 직경은 이제 저희가 쫙 나오는데 깊이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미리 조금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미리 좀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골조 그 철파이프 기본 골조에 이제 이중 비닐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차각막에 기본 단가에서 차각막, 뭐 갯배기, 뭐 바닥 열선, 뭐 스프링클러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단가를 조금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평당 한 3만 원 정도씩. 물론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조금씩 가산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LH가 꼼꼼하게 못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뭐 지붕, 뭐 천왕막 씌워서 뭐 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만 체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비닐하우스에 뭐 바닥 열선이 깔려 있다든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뭐 관수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제 LH가 나중에 보상 목록이라고 딱 날라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제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저희가 보상 대상이 되는데 딱 예외적으로 이제 그 경사진대에 집을 지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옹벽이라든지 석축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지 이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옹벽이나 석축은 저희가 그 옹벽이나 석축이 없으면 저희가 그 건물이나 땅을 온전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옹벽이나 석축은 저희가 예외적으로 이거는 토지의 포함평가라고 해서 별도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옹벽하고 석축하고 설치한 사람이 임차인이고 땅 주인하고 예를 들어서 옹벽하고 석축 설치한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 그런 경우는 별도로 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제가 딱 2번밖에 못 봐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상은 안 되시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어천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 주택이 약간 경사진대에 지으셔가지고 옹벽 설치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보상 못 받으시고 그냥 토지 가격에 포함돼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지게차로 이렇게 떠서 어쨌든 이제 이전이 가능한 물건이라서 웬만하면은 저희가 아까 그 가격으로 보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떠서 이렇게 지게차로 떠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전비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주거용 컨테이너를 이제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 전기 넣고 주택으로서의 이제 이런 설비를 다 갖추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전하게 되면 이게 전기 다 뜯어지고 이게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뭐 싱크대니까 뭐 수도 시설도 다 설치가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전하는 비용이 요 가격보다도 적어서 요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시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가격으로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 집에 혹시 이제 임차인이나 누구 집에 그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으로서의 이런 그 용도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제 LH가 기본조사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주장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LH 같은 경우는 이제 흉관이나 배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눈으로 지금 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땅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 LH 측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배수관, 오수관 심었다. 그리고 전에 이제 공사하실 때 사진 같은 거, 입증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더 좋고요. 요거는 이제 무조건 빠지지 않게, 요거는 꼭 체크를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장 시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이전비 보상인데, 이제 앵커라고 해서 이제 기계를 이제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하라고 저희가 좀 적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전하는 비용이라서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이제 농지를 다 뺏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농기계가 다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내 대체 농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농기계는 내가 이전해봐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농기계 중고 가격으로 저희가 보상을 그렇게 산정해서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보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평당 그러니까 주택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살짝 따라놓은 것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보상이 한 평당 6만 원 내외에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내외로 보상이 보통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공장이나 이렇게 이제 고중량의 차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바닥 포장보다는 밑에 이제 철근도 깔고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바닥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두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상 금액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런 이제 공장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내가 바닥 포장을 했는데 일반적인 그냥 살짝 발라놓은 수준이 아니고 내가 특별히 뭔가 뭐 철근을 깔고 뭐 특별히 더 두껍게 했다. 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특별히 그거는 이제 LH가 기본조사 나왔을 때 그거는 꼭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그냥 바닥 포장은 대략 평당 한 7만 원 내외에서 보상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그 두꺼운 아까 그 바닥 포장 요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각 상황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있는 수목은 다 보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기본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제 3월에 나올 수도 있고, 뭐 7월에 나올 수도 있고, 뭐 11월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다른데, 요게 저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집에 사시는 분들 중에 나무가 저 끝에 있어가지고 숨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근데 LH가 또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크기가 좀 작더라도 일단 나무가 일단 뭐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보상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수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근원직경이라고 해서 이 뿌리 쪽에, 맨 밑에 쪽에 요 너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높이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가 매년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조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2026년에 하지만은 이제 실제 보상을 하는 경우가 그게 1년 후가 될 수가 있고 2년 후가 될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직경이 예를 들어서 20cm인데 나무 너비가 20cm인데 실제 28년도 되니까 이게 25cm로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기본조사 물건조사에는 20cm로 돼 있으니까 저희 평가사가 일일이 그걸 다 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20cm인데 25cm인데 20cm라고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20cm 기준으로 보상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목 같은 거 이제 할 때 지금 현 상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직경 그 뿌리서부터 잰 너비가 20cm인데 실제 그 기본조사 할 때 그때 말씀하실 때 이제 보상 예상이 되는 시점 고려해서 뭐 2cm라든지 3cm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아니 그때 되면 좀 더 클 거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조금 더 잡아달라. 예, 그렇게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 조경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조경업자 같은 분들한테 이제 견적서 같은 거를 좀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평가사들도 이렇게 고가 수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이제 완전히 고가 조경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저희도 좀 견적서 같은 거를 조금 받아서 좀 평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시면 좋으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나온 거는 이제 그 LH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지침이거든요. LH에서 이런 식으로 물건 조사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하는 이제 지침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까 계략적으로 그 LH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 크기 가치가 높고 양호한 거 중심으로 건물부터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달아낸 거, 그 다음에 수목, 그 다음에 기타 지작물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조사하는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요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LH가 이제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러 나올 때 이제 이렇게 영업장이나 이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다 구조를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다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그 LH가 따로 이제 서류 요청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내실 일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적어놓은 거고. 요게 이제 그 최근에, 그러니까 나중에 LH가 기본 조사를 하고 나면은 그게 1, 2년 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대에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고요. 이제 이런 이제 건물부터 해서 기타 물건, 뭐 수목, 이제 설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날라오실 겁니다. 이제 요거 날라온 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이의 신청하라고 물건 빠진 거 있거나 이런 거 뭐가 스펙이 잘못됐거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서류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근데 LH가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기본조사를 꼼꼼히 한다고 해도 이게 누락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방금 그 광명시흥 그 공공주택 지역의 그 소유자분 물건 조사에서 저희 그 화담 측이 지금 저희가 그 이의 신청서 작성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항목이 18개가 빠졌어요. LH가 나름해서 나와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이게 대놓고 이렇게 큰 것들도 빠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LH가 웬만하면은 성실하게 다 조사를 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집이나 항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누락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LH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이거 좀 미리 각각에 맞춰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저 지작물 관련돼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요거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후 결국 세금 다 내시고 난 다음에 받는 금액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후 나오실 저 세무법인 설명 잘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세무 끝나고 제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보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세금적인 문제도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나 이런 세금, 절세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세무회계사무소의 이재호 회계사님께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상 시작되면은 일일이 찾아뵙고 이제 면밀하게 상담해야 될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먼저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세무회계 이재호 회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고 있는 조항, 그거 좀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보상 받으러 가기 전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 그 정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내 양도 금액의 과세율을 때리는 게 아니고 이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득 금액에다가 세율을 매기는데 우리나라의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금액이 클수록 6%, 15%, 25%, 33%, 최고 49.5%까지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넘어가면 49.5%죠. 전기세 많이 쓰면 누진세 올라가듯이 2배로 쓰면 전기세가 4배 되듯이 양도소득 금액도 2배가 되면 세금은 4배가 됩니다. 그런 구조인 거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러면 이제 절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득 금액을 내가 혼자 소득 금액을 20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사람별로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 한 명보다 5억짜리 4명으로 만들면 세율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로 해서 세금이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런 걸 이제 보상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산 탐정하고 세종 스마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산 탐정에서는 이게 많이 홍보가 됐어요. 보통 이제 증여를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라 이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LH에서 한 명 보상할 거를 쪼개니까 10명, 20명 되는 거예요. 업무가 LH 업무가 넘쳐나가지고요. 저희한테 막 너무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된 데는 미리 토지 지분을 나눠가지고 보상을 받으러 가니까 LH 업무가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세금이 5억에서 많게는 10억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금액 크신 분들은. 그리고 세종은 이게 홍보가 안 됐어요. 별로. 홍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상을 받으러 간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내가 세금 다 내고 자녀들에게 얼마 줄 거야. 현금 얼마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현금 줄 때 또 증여세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보상 받고 나와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절세되냐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얼마씩 주겠대요. 그러면은 토지를 미리 줘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상담을 드리니까 벌써 계약을 했대요. LH 가서. 그래가지고 당장 가셔가지고 계약 해지하시라. 그러니까 세종은 또 해지해주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해지해주고 다시 자녀들에게 증여해서 보상을 받으셔가지고요. 한 몇 억 아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66억 정도 받으셨는데 한 40억이나 50억을 자녀들에게 배분을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지로 증여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차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미리 전화를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보상 받으러 갔다가 LH로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나서 10억 아껴지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계약 해지하고 LH가 취등록세 냈을 거 아닙니까? 보통 한 4% 내는데요. 취득세 한 40억을 이제 보상받았으니까 거기에 4%면은 거의 한 4억, 2억 정도 되거든요. 2억을 자기가 물고서라도 계약 해지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시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보상 받으러 가시면 세금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거를 좀 오늘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인데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필지를 예를 들어 올해 보상이 시작된다 그러면 올해 일부 받고 내년 일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속을 일부 무조건 가셔야 세금적으로 기본적으로 고력하면 해도 한 1억 5천 차이 나십니다. 세액에서. 그래서 무조건 나눠야 되고요. 한 필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한 해에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지가 많고 금액이 크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면은 저희가 통계 뽑아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연세가 60대 이상이십니다. 80%가 토지 보상자에. 그러면은 부의 이전을 서서히 생각하셔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보상 그냥 LH에 다 받고 양도세 낼 거 다 내고, 자,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억이면 양도세 한 30억 나옵니다. 30억을 내면 70억이 남는데 이게 내가 뭐 돌아가시거나 뭐 증여를 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가 나오게 되는데 거의 반 날아갑니다. 35억 나옵니다. 그럼 100억이 얼마 되냐? 35억밖에 못 줍니다. 내 자녀에게. 근데 요거를 순서만 바꾸면 우리는 곧 보상을 받는 게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모르지만 보상을 받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상을 받기 전에 내가 증여를 할지 보상을 받고 나서 돈으로 증여를 할지 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따져보고 내가 자식한테 줄지 며느리 사회한테 줄지 손자한테 줄지 요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세액이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상받기 전에 LH 가기 전에 미리 다 짜보고 가야 됩니다. 예. 보상 통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짜보기가 좋고요. 보상 통보가 되기 전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보상 금액이 보통 최근 공시지가의 한 2.5배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 4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서 내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가정해서 미리 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보상 통보 나와서 움직이셔도 되는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좀 바빠지겠죠. 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 꼭 체크해야 된다.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규정이 뭐가 있냐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받으면 공익사업 감면, 우리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현금 받으면 15% 감면 그냥 해줍니다. 세액에서. 세금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1,500만 원 감면해줍니다. 채권을 받으면 20%, 만기 특약을 3년 만기 특약을 맺으면, 그러니까 3년 동안 돈을 못 찾는 거죠. 그럼 35%. 그 다음에 5년 만기 특약을 맺으면 45%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을 해주는데 무한대로 감면해주는 게 아니고 45%, 아까 15%에서 45%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1년에 2억, 5년 동안에 3억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추가적으로 한 해에 1억씩 그래서 최대 5억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필지에 따라서 내가 원래 어떤 필지를 보상을 받고 어떤 필지는 내년에 받고 요거를 결정하면서 감면세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감안해야 되는데 이 감면 규정이 26년 말까지입니다. 26년 말까지 지금 현재 그 조세특례제한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6년 말까지 보상받는 분에 한해서 지금 15%에서 45% 감면받습니다. 원래는 10%였습니다. 10% 현금 보상이. 그게 이제 대책위 차원에서 계속 좀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6년에 보상이 나올지 27년에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법안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으시려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요게 원래 3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보상 감면하고 자격 감면 합쳐서 1억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원래 자격 감면을 보상을 안 받는 사람도 자격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감면 원래 1억 받는 사람이 보상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감면 받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보상 받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누리는데 만약에 26년 말에 한시법으로 이게 법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7년에 보상을 받으시면 감면율이 그렇게 높은 감면율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책위 좀 힘 실어 주셔가지고요. 대책위 차원에서도 그걸 계속 예의주시하고 법안 연장에도 좀 힘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조항들 제가 이제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년에 자격 감면은 1년에 1억씩 이렇게 감면 받을 수 있고. 공익사업 감면, 대토보상 감면 2억, 그 다음에 2년 동안에, 보통 2년 동안에 보상을 받겠죠. 저희는 3억까지 감면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만 됐는데 요거 두 개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1년에 3억, 2년에 최대 5억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금이 좀 커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시로 보상 금액이 그러면 얼마나 돼야 최대 5억을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요거를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자격 감면 받는 땅이 한 4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 감면 받는 땅이 한 32억 정도, 연 36억, 그래서 두 개 정도에 합쳐서 한 72억이 돼야 보면은 자격 감면 1억, 원래 첫 해, 그 다음에 내년에 둘째 해, 요때 36억이 돼야 2억 5천 다 빼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해에 36억이 돼야 또 2억 5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5억이죠. 그러니까 5억을 감면 받으려면 보상 금액 자체는 한 72억이 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시지역으로 아마 보상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보상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주택 정착 면적의 3배까지만 비과세가 되도록, 현재는 5배까지 됩니다. 근데 이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3배까지만 비과세를 해준다. 무슨 말이냐면 1주택자가
1주택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면적이 30평이에요. 근데 땅이 200평이에요. 3배까지만 비과세가 되면 90평만 비과세가 되고 110평은 과세가 됩니다. 내가 주택이라도 과세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 시행령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아직은 공포는 안 됐습니다. 예, 이게 원래 3배에서 원래 우리는 5배인데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면서 3배가 돼버리는데 불합리하다. 도시지역 편입되기 전에 그 기준으로 5배를 비과세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합리적이죠. 이걸 저희도 계속 이거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개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아마 개정되어 있을 거고요.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부의 이전을 이제 2세에게 증여할 것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이제 질문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언제 증여할지, 예, 보상받고 증여할지, 보상 전에 증여할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증여할지, 그 다음에 얼마를 증여할지, 예, 그 다음에 형제간에 이제 지분 정리해야 되거나 뭐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는 땅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정리할 때 사전에 미리 예, 증여를 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거를 요 장표 한 장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얼마 아껴지냐라는 거를 제가 다른 지역의 이제 사례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30억의 부를 보상을 받으시려면 양도세 한 6억 나옵니다. 아까 대충 20% 때리면 6억 나오고요. 증여세 6천만 원 하면은 내가 혼자 보상받고 증여세를 내게 되면은 합쳐서 6억 6천을 내게 되는데 요거를 자녀 둘에 사위 며느리 둘 있다고 가정하고 이 금액을 나누면 4억 8천만 내면 됩니다. 그냥 사람만 나눠도 1억 8천 정도 아껴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경우, 예, 가족이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 6억, 자녀가 3명이고 자녀가 5명입니다. 5명. 5명이고 각자의 배우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각자의 자녀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6억, 이제 한 집안당 6억 5천씩 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상금액이 5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와 증여세가 한 16억 8천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여섯 가족에게 나누죠. 여섯 가족에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양도세는 5억 5천으로 줍니다. 이게 온 가족 양도세를 얘기하는 거고 증여세는 땅으로 증여하나 현금으로 증여하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여가액이 똑같기 때문에 뭐 금으로 주나 땅으로 주나 돈으로 주나 똑같습니다. 증여세는 3억 8천으로 똑같고요. 요 취득세가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땅을 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추가 부익이 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양도세와 늘어나는 취득세를 비교하는 게 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0억 8천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거의 6억이 아껴집니다. 6억. 예. 절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보상 통보 나왔다고 보상 받으러 가시면 안 되고요. 상담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이게 오늘 주요 핵심 포인트고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사례 제가 넣었고 법조안 넣은 겁니다. 예. 하여튼 보상 시작되면 일일이 또 찾아뵙고 저희가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익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지금 말씀 들어도 용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잘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대책이 지금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진행해 보면 여러분들 처음 당하시는 분들 몇 차례 수영 당해본 분도 계시지만 용어가 낯설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 시행자는 엄청난 달인이에요, 달인. 아주 남의 땅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라고. 근데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거 공공주택지구로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들하고 대응하려면 논리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대책위가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책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억울한 사연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상담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21년 9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책위 운영하면서 계속 상담을 받으시라고 그냥 계속 안내를 드려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지쳤어요. 이제 지쳐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의 절반, 토지의 절반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까? 무지무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 토지주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하셔가지고 꼭 상담을 미리, 아까 세무사님 회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고 바로 아유 잘 주겠지 하고 가셨다가는 나중에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멘붕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천지구에 이병찬 위원장님이 저희 대책위 설명회 때 많이 와서 설명해 드린 걸 여기 계신 분들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어천지구에서 저희들이 행사하면 꼭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공전협 회의가 겹치는 바람에 오지 못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주변 분들한테 다음에 설명회 할 때는 꼭 오시는 거는 물론이고 저희 대책위에서 단톡방에 여기 안 들어와 계신 분 계세요?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공지를 하거든요. 이게 저희 자문 법무법인이 여기 지금 화담 법무법인하고 그 다음에 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무법인은 여기 오늘 고려해서 왔지만 리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문 법무법인, 세무법인 또 이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지자물 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목록을 만드는데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단톡방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다 공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지 내용을 들으시면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사전에 꼭 미리 이걸 준비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미리미리 상담을 하셔야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주분들 궁금하신 점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는 받지 못하고요. 3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작물 기본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작물에 대한 감정 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평가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상계획 공고 연락 공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30일 안에 우리 편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뽑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평가사님, 그 다음에 LH 측의 이제 평가사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도지사 경기도에서 추천한 평가사님, 이렇게 3분이 나오셔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토지하고 이제 지작물이 이제 많다 보니까 한 분이 다 하시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같은 법인에 뭐 예를 들어서 A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 그러면 이제 A 감정평가법인에서 이제 토지 담당하시는 평가사님,
그 다음에 이제 지작물, 물건 담당하시는 평가사님, 보통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세명물 기본조사가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조사는 이제 LH가 이제 보상 대상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LH가 자체적으로 그 직원들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입찰 공고를 내서 그 감정평가 법인이 선정이 돼서 이제 그 감정평가 법인에서 LH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기본조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본조사하고 난 뒤에 예. 다시 감정평가서 현장 실사를 그럼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이 지정물 배치도 하고 그 보상 목록서를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이제 건물 이제 내부 뭐 관리 상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이제 면적이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LH에서 다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가격 매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소에 뭐 주택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실제 가보니까 상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다른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하고, 뭐 저희가 또 뭐 미리 이제 의견 같은 걸 내서 여기 리모델링 했다, 5년 전에 리모델링 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별로 하나씩 그 보상 목록별로 그렇게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세무사님, 회계사님. 자경 8년인 경우에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경 8년 뭐라고 하셨죠? 양도세 감면. 예, 자경 8년은 일단은 여기 제촌 자경해야 되잖아요. 여기 사셔야 돼요. 그리고 실지 농사 지어야 되고요. 3,700이 다른 소득이 3,700이 넘어가는 해는 뺍니다. 그거는. 그래서 3,700이 안 되는 해, 전업농이면은 당연히 8년이 되겠죠. 네. 금융소득은 상관없습니다. 금융소득, 배당소득, 뭐 이자소득, 임대소득 상관없습니다. 1년에 1억입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아까 농지가 2필지면 올해 한 필지 받고 내년에 한 필지 받으면 2억까지 되죠. 한 필지를 갖고 있으면 1억이 맞습니다. 두 필지라 해야 돼요. 한 필지 내년에 이렇게 한 필지. 그렇긴 한데 올해도 팔 게 있어야 되고 내년에도 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분을 반을 원래 팔고 지분을 반을 내년에 팔 수는 없잖아요. 한 필지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한 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두 필지가 돼요. 네, 필지가 다른.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따로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이제 화성공담상 보상대책위원회 준비 설명회 마치겠고요.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전달사항이 있는데, 들어오실 때 감정평가사 추천서 저희가 회사 받았는데 혹시 작성해 주시지 않으신 지주분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성공담상 보상대책위 주민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